자, 네. 드라마 좀 리뷰를 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장면이다. 왜냐면 저 어린아이가 지금 저 아무도 없는, 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어떤 돌아가신 시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용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하영이가 가진 어떤 그 본성을 진짜 저 한 장면에 모두 압축해서 포함하지, 표현되지 않았나. 그죠? 75년도에 저 오리배를 타고 할 정도면 집안이 좀 살았어야 돼요. 못 타보셨죠? 저런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 이게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없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75년 왜 75년을 특정을 했을까? 교수님 나이하고 그때하고 치면 지금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뭔가 포인트마다 디테일을 되게 잘 살렸구나. 또 이 장면이 좀 명장면이죠. 근데 저 하영이가 저럴 때 저렇게 피하지 않는다는 거, 마주본다는 거 하는 거, 굉장히 지금 잘 만들었죠. 이거는 원작에 없는 어쨌든 시나리오에 창작된 부분이죠. 드라마 작가님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각색을 잘 하신 것 잘 같고요. 표현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히 표현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밑도 끝도 없이 함정수사 이런 거요. 이런 원시적인 잠복수사 말고 21세기에는 경찰도 좀 미래형으로 진화하겠죠? 미래형이 뭔데? 글쎄요. 답답하니까 그냥 바래본다 뭐 그런 거죠. 나도 답답하다. 아우, 선배가 말 좀 해줘야지. 맨날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 봤어. 이런 장면들은요. 그래. 예전에 진짜 내일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권장하고 무전 꺼내봐. 잠복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반장님, 교수님 인터뷰할 오늘 때 여기서 철수하겠습니다. 형사 시절, 즉 프로파일러 발령 받으시기 반장님, 전에 눈도 없는데 퍽치기범을 잡기 위해서 골목에서 누워 계시던 바로 그 장면을 너무 재밌는 장면을 떠올랐어요. 근데 2편 볼 때까지 느끼는 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따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2편까지 보면서 제가 교수님을 좀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감정이입이 됐어요. 중부서에서 동부서로 쫓겨오신 그런 입장으로 나오신 거죠. 그거는 그냥 극화예요. 그죠? 예. 저는 첫 번째 형사기정대가 끝나고 동부서가 첫 발령이에요. 그래서 이 동부경찰서로 가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만큼 남이 뭔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이걸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딸은 아니셨다는 거죠. 그런 본인은 잘 몰라요. 딸은.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과학수사 하시고 형사 하셨을 때도 엄청 좀 잘하시고 원래 그 지문을 엄청나게 잘 뜨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권 교수님이 심지어 안 만났으면 하는 분들까지 동료들을 꽤 많이 인터뷰했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포가 좋은 권일용 교수님. 그래서 이거 상당 부분 극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모자 사건은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약간 이제 작가님이 이걸 믹스한 건데요. 실제 빨간 모자 사건이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가지고 실제 범인이 아니냐를 지금 극화시키면서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창작으로 믹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어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실에 있었던 일 같이 그렇게 막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이런 일을 하셨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드라마의 메시지나 캐릭터 구축에 상당한 원작과 권일용 교수님이라는 모델을 활용했는데 또한 아주 좋은 의미에서 각색이 많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방금 보셨던 저는 격투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동부서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CSI를 했기 때문에 CSI 프로파일러 했기 때문에 격투 씬은 없었는데 초임 때 형사기동대 있을 때
종로 3가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 소매치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1조로 형사들이 나가가지고 소매치기들하고 격투씬 되게 많았어요. 격투씬이 아니라 소매치기들하고 실제 격투를 해서 체포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우산 안 가져갔었지? 어떻게 알았어? 바닥에 물기 있길래 닦았어. 자기도 먹을래? 혼자 있기 싫은데 오늘 다들 나를 거부하네. 자, 저기 조금 넘어가고 저런 장면들은 이제 저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흔적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여기 장면 있잖아요. 그 초콜릿 먹는 장면. 이것도 누가 지금 하시는데 그 저는 이렇게 단 거를 저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하영이는 아마도 아직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지 않을까. 좀 넘겨볼까요? 이게 1편, 2편을 꼭 봐야만 되는 게 1편에서 저렇게 벽을 쳐갖고 혈흔 채취한 게 결국은 2편에 가면 또 다시 아 그런 거로 인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예. 자, 쭉 넘겨보시죠.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직제상으로는요, 광역수사대장이 기동수사대장이죠. 기동수사대장이 저 프로파일팅을 만들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 역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장님하고 친하니까 구경수가 지금 부탁하러 간 거예요. 저분이 만드는 결정권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까 이게? 여러 이제 그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죠, 구경수는. 이게 지금 그 교수님 왜 라디오스타에서 뭐 출연도 안 하셨는데 출연료가 나가야 될 것 같은 윤회출. 예, 윤회출. 윤회출의 역할이 구경수. 그렇죠. 머지않아 우리도 그러니까 저분이 책에서 보면 인정사정 없는 놈들 그래서 나타납니다. 감식반을 과학수사대로 바꿨다라고 해서 옛날 저희도 초창기 제가 일을 할 때도 감식요원, 감식반 거기서 명칭을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면 이 조끼 입고 현장에 나갈 때 다 감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실 겁니다. 저도 윤회출 경무관님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꿈은 기자나 PD를 하고 싶었대요. 즉 어떤 창의성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걸 많이 가지신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인물도 사진에서 보면 가장 인텔리전트하게 좀 사진 나오신 것 같아요. 권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가장 화면 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그 법약 임신이요? 부검의사의 14 이야기 정도 듣잖아요. 저거는 실제 형사들이 개새끼 진짜. 가면 저렇게 합니다. 사인은 그래서 부검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구두로 먼저 들어요. 사망 추정 근데 저거 이제 감정 결과서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저렇게 듣죠. 밤 10시 30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 음식 섭취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저런 이제 부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의 실질 제외하면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사망 추정 시간이 반견이 다니가. 자, 이제 용의자가 체포가 되고요. 좀 넘겨볼까요? 저렇게 정말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처음에 아니 그야말로 진짜 아닙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거든요. 거기다가 드라마상에서는 또 이 반장이 그야말로 가학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른 얘기죠. 이거는 사실 사명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쌍팔년도에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이거는 사명감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남아있던 폭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영이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탐문도 여러 군데 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자, 저런 이제 번호 포착한 건 옛날에 이제 한번 있었죠. 예,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여기서 이제 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뭔가 직감하는 남균이 범인이 아닐 이 가능성 장면이죠. 채워야 하는 예, 임시. 정말 범인 아닌데라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참 안타까운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구경수랑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수사 요원들을 자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소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감식반 요원들을 감식반 팀장이든
구경수한테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갖고 감식 장비 저 가방을 들고 나와서 현장을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야 감식 다 끝나고 사건 다 끝내면 뭘 현장을 또 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야? 구경수가 같이 가죠.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장 재구성하는 게 나옵니다. 범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뒤에서 자, 이 뒤에 들어가서 저 옷걸이에 있던 그 기둥을 저거를 생활하는 사람이 만진 것인지 그렇죠. 누군가 침입했을 때 만진 바깥 안에서 바깥을 예를 들면 잠깐 멈춰봐. 예를 들면 기둥을 자 내가 옷걸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옷을 걸거나 또는 꺼내기 위해서 기둥을 잡을 수는 있는데 자 저거는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온 손잡이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건 사실 조금 관심이 있고 주의 깊게 보셨다면 그렇죠. 저 장면이 야 저게 왜 저기에 있는 지문을 왜 채취할까? 이걸 볼 수 있는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채취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장면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누군가에게 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엄청난 흔적을 찾게 되는 거죠. 교수님 덕분에 저도 그 프로파일링 교과서도 읽었는데요.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감식 반원은 혈흔을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는 혈흔이 튄 방향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에게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죠. 그러니까 저런 손잡이의 방향 뭐 이런 하나하나가 구성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하영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장면이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장면. 예, 프로파일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는 좀 극화된 장면이긴 하지만요. 왜 답답하지? 뭔 소리인지 몰라 나는.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대출 경무관님이 시간 날 전화할 때 때 저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알저에서 한번 저 워딩은 하시겠나요? 거의 90%가 맞아요. 그거를 치밀하게 또 이 저 부작가가 취재를 해가지고 써서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 장면은 저렇게 뭐 사건 끝에 책을 건네주면서 프로파일링 해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화로 일단은 해서 발령이 날 텐데 와서 해보겠느냐. 그러면 발령 내겠다. 그래서 바빠 죽겠습니다. 나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걸 끊었는데 발령이 나고 나서 며칠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저 책을 사와가지고 저한테 줬었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경찰 생활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 교수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책을 보면서 아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오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 그 FBI 방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범죄자들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FBI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쓰는 프로그램을 달라 그랬더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한국에 우리 자료 가지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지난 30년간이죠. 35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800건을 꺼내가지고 독립적으로 FBI하고 다르게 분석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저도